슈퍼소닉 TV 밀톡 쇼! 야. 오늘도 어김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LJ 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닉 PD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요, 요즘 핫한 영화죠. 한산 용의 출연입니다. 김한민 감독님이 네네. 어떻게 보면 명랑이 약간 투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이 한산 용의 출연이 제가 볼 때는 국뽕과 심파를 상당히 자제를 해가지고 제가 걱정되는 건 이렇게 했을 때 자극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좀 심심담백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흥행해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저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잔바리가 이걸 논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우리 같은 슛돌이가 이게 그래서 제가 인문학계 박지성, 인문학계 손흥민, 인문학계 차범근 최고죠 이분 김상우 씨를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문터리 K 이후에 댓글에서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김상우님을. 아유,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네, 그리고 일단 이 탈이 좋으세요. 탈. 네, 이게 멘트도 좋고 이게 인문학 하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고 일단 깔끔하시잖아요 느낌이. 제가 의외로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지는 않고 남성분들한테 아 그래요? 인기가 있는 아주 비운의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사실상 제가 멘트 드린 것도 사실상 구라고요. 아, 그렇죠. 네, 일단 못 부르시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드리블은 좀 할 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그 김상우님께서는 한산 용의 출연 보셨나요 혹시?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네네. 네, 한산 같은 경우에는 명량보다 늦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명량해전보다 이전에 있었던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량의 프리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상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거북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야, 첫 씬부터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후반 이 전투 씬에서는 이 포스가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첫 씬 같은 경우에는 좀 웃기게 나왔어요. 거북선이 외선을 들이박았는데 거북선 이빨이 외선에 박혀가지고 그게 뽑혀 나온 거예요. 그 거북선 이빨도 약간 임플란트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 이빨을 와키자카가 보고 와 이거 뭐야 하고 좀 놀라워하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거북선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네네. 첫 번째는 3층 거북선. 네네네. 두 번째 2층. 우리가 비장의 수를 해가지고 좀 잘 만든 거 그게 2층짜리 거북선입니다. 둘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두 개가 다 나온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꽤나 고증의 힘을 쓰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상세한 어떤 기록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학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북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것들이 많죠. 네, 근데 그 주장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3층설과 2층설. 그럼 실제적으로 그 모델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앞에다 거북선이 이게 거북이처럼 놓고 등껍질 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모델하우스처럼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3층설과 2층설 두 가지의 모델이 학계에서 분분한데 그래서 그 분분한 걸 어떤 게 맞는지 채택하기보다는 그냥 둘 다 썼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3층설 같은 경우에는 왜 문제가 되냐? 이게 가장 유력하긴 하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가 있어요. 물에 떠 있어요. 3층에서 포를 쏩니다. 그러면은 기울어지겠죠. 그렇죠. 파도가 치고 파도가 치는 와중에서 대포를 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기울어져서 엎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당시 기술로는 3층은 좀 무리였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옥상에서 예를 들어 폭죽 터뜨리면 주민신고 들어오듯이. 그럼요. 맞습니다. 그럼 2층설은 뭐가 문제냐? 2층설 같은 경우에는 층이 작아요. 노를 져야 되잖아요. 노를 젓는 구멍과 화포를 넣는 구멍이 같은 곳에 있어요. 같은 층이니까. 2층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왜냐면 위에를 뚜껑을 막았으니까. 그 위에서 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서 노를 뺀 다음에 화포를 넣고 쏴야 되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약간 원룸 원거실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영화에도 그렇게 연출이 돼요. 예를 들면은 3층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화포를 판옥선처럼 마구 쏘지 않아요. 기울어질까봐. 빵빵빵 조금 쏴요. 혹시라도 이게 배에 이제 무리가 가니까 넘어갈까봐 그런 연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 2층 거북선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막 돌파를 해요. 그때는 뭘로 하냐? 이 주둥이 입에서 대포만 나가는 거 그것만 쏘고 어느 지점까지 갔다. 그럼 멈추고 노를 뺀 다음에 화포 넣어서 그때 발사. 그렇게 연출을 해놓는 거죠. 부딪힌 후에. 네, 그 이유가 이런 그 고증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나도 지금 이게 처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설로만 해서 그냥 가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만약에 어떤 옛날 자료가 나와서 이게 거북선이라는 게 확신이 되면 지금까지 거북선은 다 틀린 거잖아요. 그쵸. 거북이 머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등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여기 영화를 보면은 나대용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나대용. 거북선을 만든 것처럼
네, 막 제작하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나대용은 거북선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거북선을 만든 사람 누구예요? 지금까지 나온 사람은? 일단 나대용 같은 경우에는 후계선, 거북선과 네. 판옥선의 후계선을 아. 전쟁 끝나고 만든 사람이고 아, 약간 그러다 원할머니 보니까- 사람처럼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려주듯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실제 거북선은 제가 기록을 한번 얘기해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한참 전 태종 네네네. 태종 때 기록입니다. 태종 13년 2월 5일 임금이 임진도를 지나가다가 거북선과 외선이 서로 싸우는 상황을 구경했다. 저거 봐라, 저거 싸운다, 하하하 하고 이거를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임진왜란 한창 전에 거북선이 이미 있었다.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태종 15년 7월 16일 거북선의 법은 많은 적과 충돌하여도 적이 능히 해치지 못하니 가위 결승에 좋은 계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다시 견고하고 교묘하게 만들게 해서 전승의 도구를 갖추게 하소서 이렇게 올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잖아요. 일단. 거북선 짱 좋다. 그러니까 더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다면 거북선 누가 만들었냐?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거 나는 지금 너무 지금 좀 놀랐어요. 사실은 거북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뭐 책에서 보고 그렇잖아요. 네네. 예전에 보면 이제 뭐 영웅전 같은 거 쫙 보면 뭐 강감찬 뭐 장군부터 해서 뭐 이순신 장군 막 쫙 있잖아요. 네네. 김유신 장군도 그 책을 50권짜리 무조건 사야지. 그게 뭐 이제 컴퓨터 같은 거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디스크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시죠? 뭔지 알죠? 예, 복사본. 그걸 지금 읽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저는 영화만 보다가 당연히 모든 지금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북선을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건 줄 알고 있어요. 예. 왜냐면 거북선을 접할 때는 저는 거북선을 처음 접할 때 담배 처음 필 때 그때 접했거든요. 예. 그게 거북선인가요? 담배 이름이? 거북선 담배가 있었어요. 거북선이라는 담배가 있었잖아요. 한산도 한산도도 있고요. 있었죠? 거북선 담배가 있었어요. 굉장히 담배 이름들이 애국적이네요. 네네. 그것도 국뽕이었죠. 네, 팔라 하이브리드 이런 거보다 훨씬 낫네. 아니 나이대가 좀 있으니까 우리는 영화 볼 때 어렸을 때도 이거 동해물과 백두산이하고 하고 나는 자랑스러운 하고 봤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면 이 거북선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거북선은 그러면 태종 때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미. 네. 그 전에 고려 시대에도 비슷했을 거라고 예측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선, 검선 이런 것들이에요. 과선, 검선. 얘네들 기록을 보면 대충 배에다가 칼을 그 무슨 고대 전차처럼 칼을 막 갖다 놔요. 붙여놔요. 그리고 돌파하는 뭐 요런 형식의 배들도 있었다. 딱 봐도 거북선에 비슷하죠. 등짝에 등짝에 못 칼, 박아놓은 것처럼. 뭐 이게 쇠창살 꽂혀 있고. 네. 옆에만 지나가도 싹싹싹 비어버리게. 네. 우리 옛날에 주택 같은 데 보면 맥주병 깨갖고 이렇게 딱 하면 그게 원래 거북선에서 시초거든 그게. 담쟁이에다가. 담쟁이에다가 도둑들 못 들어오게 맥주병 깨갖고 이게 시멘트를 발라놓은 거 있잖아. 네, 그런 형태의 그런 형태지. 함선들이 좀 있었다 이미. 네. 근데 누가 만든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임진왜란 당시 이 거북선의 설계도나 모습이 진짜로 그려진 모습은 절대 없다는 얘기죠? 네, 없습니다. 한참 후에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걸로 나오죠. 근데 이게 또 궁금한 게 추측이었구나. 거북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잖아요. 네네. 근데 영화에서 보면 근데 이게 다 철갑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그 몸통 같은 데는 나무로 돼 있어요. 원목으로. 맞아요. 그것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네. 뭐냐면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다라는 기록이 조선에는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는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서양 학자의 기록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는 없어요. 조선에는 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직접 싸웠잖아요. 네. 와 저거 철갑이야 하면서 이게 두려워했던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철갑선이 막 달라온다. 저거 어떻게 조총으로 뚫리지도 않고 이거 어떡하냐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본에도 철갑선일 그런 게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는데 근데 문서화된 건 없다는 문서화된 게 얘기죠.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철갑선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 노를 졌는데 무슨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죠. 근데 우리 또 어떤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선으로 돼 있는데 겉을 철로 도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벽돌 같은데 집에다가 이렇게 보면 인테리어 벽지 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밖에다 해놔도 그건 뭐 야 저 진짜 벽돌이야. 이럴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쵸. 철갑이 아니라는 측의 입장은 뭐냐면요. 네.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돌격선의 역할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그 덧댔다고 해도 뚜껑도 철인데 그쵸. 엄청 무거울 텐데 그거 노수들이 막 다 최홍만 같은 분들이 노를 젓는 게 아니면 맞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거북선이 그렇게 빨리 달릴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거북선은 적진 한가운데 있었을 텐데 어떻게 화공에 안 당할 수 있겠느냐 철이 아니면 그러니까 철갑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는 거는 철이라는 거죠. 철갑으로 된 등껍질은 확실하다 뭐 그거는 얘기입니까?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하고 옆면이 철이냐 아니냐 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죠. 야 근데 신기하다. 나 그게 왜냐면 왜 신기하냐면 그 당시에 그거를 이렇게 띄워서 했다는 자체가 되게 높게 보긴 봐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등껍질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네네. 실제로
왜 등껍질은 확실하다고 얘기하냐? 네. 예.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 고려 이 국가들의 지정학적 위치, 전술적 위치 때문에 네네네. 바다에서는 보통 대규모 적이 침공해 온 적이 없어요. 고려시대, 신라시대 때는. 얘네들은 다 어떤 애들이냐? 해적들이에요. 해군은 아니잖아요. 네, 해군은 아니고 해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네. 해적들은 보통 약탈하고 네네. 정규군이 막 온다? 그럼 도망가야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적들은 뭔가 기술력이 우월하지도 않고 큰 함선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속발은 그러면 배가 작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런 배들을 끌고 당기면서 이제 약탈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쿠팡이 치네요. 이런 분들은 화포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포가 없어서 배를 깨볼 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얘네들이 싸우냐? 다가와가지고 배를 막 와요. 붙여요. 그 다음에 사다리를 올려. 사다리를 올려야 돼요. 왜냐면 너무 높아. 올려서 올라가가지고 공성전을 하는 거예요. 캐리비안의 해적이죠. 네, 어. 그런 식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이 해적들은. 그래 담 넘어서 도둑질 하는 거네요. 그쵸? 네. 그러면 담 위에다가 철조망 깔죠, 우리. 그래서. 칼을 붙였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오랜 그 여말 선초 이때부터 시작해서 거북선의 모형, 실제 거북선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런 느낌이야. 요즘으로 따지면 예전에는 가게 같은 노포 같은 데 보면 그냥 문하고 바로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샷다가 생겼거든. 샷다가 생겼잖아요. 포장 두 번 하듯이. 그쵸, 그쵸. 그러니까 샷다를 해서 한번 잠그고 위에서 또 잠그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이지. 이미 높아서 넘어오기 맞아, 힘들지만 한 번 더 혹시 몰라서. 네,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임진왜란 때도 그랬잖아요. 임진왜란은 근데 정규군 아니냐? 해적들이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거북선이 활약할 수 있었느냐 이 네. 얘기를 해야 되죠. 일본 전국 시대를 막 통일했죠. 이분들은 의외로 섬나라지만 해군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해군보다도 육군이 강했죠. 네. 왜네들은 봉건 영주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네네. 육군이 강력했고 어차피 지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섬나라기 때문에 배 타고 어디 태평양 넘어가서 미국 갈 수는 그쵸,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해군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육군이 강했다. 육군이 얼마나 강했냐?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어요. 일본. 그래요. 네, 일본이 그냥 세계에서 제일 강한 육군을 보유한 나라. 이렇게 그럼 보시면 그게 돼요. 일본이 약간 옛날에 보면 우리가 보면 사무라이도 있고 닌자도 있고 그러니까 칼 같은 거 연장을 잘 써서 그런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당시 한참 또 전국 시대를 네네. 통일했었으니까 통일전쟁 했으니까 맞아요. 실전에 엄청나게 단련이 됐잖아요. 어. 근데 이분들이 육군은 강한데 해군이 여전히 그 해적 애들이 쓰던 새끼분해라고 하거든요. 이 작은 빠른 배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잔뜩 타고 와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해전에서도 이순신과 싸울 때 어떻게 했냐? 그 새끼분해라는 작은 함선을 데리고 와서 붙여가지고 공성전하는 해적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거북선이 활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손흥민 한 명이 우리 같은 경우는 손흥민이 하나 있는데 일본에서는 슛돌이 10명 데리고 와서 축구 게임 시키는 거네. 맞죠. 이쪽에 잔바리 치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화포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알죠. 위인전. 네, 이럴 줄 알았어. 모르겠다. 최무룡. 최무룡. 네. 이마룡 아니야? 최무선. 최무선. 참 써있는데 나 몰래 카메라야 이씨. 네. 최무선 이분께서 화포를 가져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네네. 지금까지도 포방부라고 할 정도로 화포에 미친 나라죠. 네네. 네, 그때도 그렇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성리학 국가예요. 네네. 성리학 국가라고 함은 세금을 적게 걷고 네네. 우리 그냥 평화롭게 잘 살자 네네. 이런 이념을 추구하는 국가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많이 동원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적은 수의 군대로 최대한 많은 수의 적을 몰살시킬 수 있는 비대칭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 화포를 중시했다. 그렇다면 이 화포를 수군에서도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배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작은 배에서 화포 썼다가는 아, 배가 뒤집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배, 판옥선 같이 거대한 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들은 영화에서도 보셨다시피 원거리에서 거대하고 백병전을 하면은 육군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건 불리하단 말이에요. 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얘네가 배 위에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죽어. 지져. 네,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기 전에 붙기 전에 화포를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뉴나 캔이 장풍 못 쏘는 느낌이잖아요. 올라오면. 그죠. 근데 옛날에 보니까 화포가 이게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어렸을 때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콩알탄이라는 게 네. 애들 여자애들 아스케이키 하는 애들 보면 저희들은 항상 가까운 애 원거리에서 한 1m까지 오면 그때부터 막 던지거든 바닥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연습생이었네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네네. 우리나라 전통놀이 중에 석전이라는 게 있죠. 네네. 네, 돌 들고 서로 던지고. 맞아요. 네. 이런 전통놀이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원거리를 어디 즐겼다. 시키게 하면 화약 같은 게 발전한 나라는. 네, 그래서 활도 잘 쏘고 총도 잘 네. 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속초 갔더니 막 이거 계속 하고 이거. 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본 그 한산에 나온 일본 궁합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네네. 그렇죠. 실제로는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랐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그 영화에서 제가 리뷰 봤을 때는 막 적들 도망가 후퇴 막 이런 게 막 이런 싸움이 아니라 그냥 다이카 골리앗 싸움이었다는 얘기네요. 그쵸. 오는 족족 그냥 죽어나가는. 그러니까 일본하고 맞다이가 안 되는 상황이었네. 그쵸. 오. 그만큼 이순신 장군이 전술을 잘 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원거리에서 포격으로 얘네들 접근 못하게 다 박살내는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산도 대첩에서 우리나라 조선군 전사자 숫자가 3명이에요. 3명? 네. 이게 어떻게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럼 그냥- 일본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47척이 침몰하고 12척이 납포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럼 영화에서 보는 건 약간 영화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조금 살을 많이 붙이는 거네요. 사실상. 영화니까요. 영화에서도 세키분해가 좀 크게 나와요. 뭐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네. 한옥선이 정말 크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뛰어갈 수 없고 사다리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가야만 하고. 네. 그러니까 배가 크면은 일본군의 그 당시 그 조총도 그 힘을 발휘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조총 같은 경우에는 네. 장점이 아주 많은 무기죠. 임진왜란 이후에도 우리나라도 대부분 다 조총을 바꿨을 정도로 네네. 아주 장점이 많은 무기지만 몇몇 상황에서는 장점이 좀 퇴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키분해에서 판옥선 위에 있는 조선군을 쏠 때 문제가 있죠. 이렇게 쏴서 쏴야 되는데 그럼 곡사가 안 되는 단점이 있겠어요. 네, 그리고 네. 바다잖아요. 흔들려. 근데 흔들리는데 이렇게 하면 맞겠냐고요. 바다에서 그게 힘들지. 근데 대신 활은 곡사가 되죠. 그죠, 판옥선 그죠. 높은 데에서 예. 뒤에서 숨어가지고 네네. 똥 쏘면 이렇게 해서 날아갈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해전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또 우리가 그 훗날 칠전량 해전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예, 명량과 한산 사이에 있는 전투인데 거기 원근 장군께서 지휘하셨고 이순신 장군은 그때 백의중군 하셨고 이 전투에서는 우리나라가 완전 압도적으로 졌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냥 단순히 무기가 좋았다 우리나라가 포가 셌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냥 이순신 장군이 너무 사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일본은 이순신 장군한테 그렇게 깨지면서도 네. 왜 함선 크기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까요? 이거 굉장히 최근 연구예요. 네네. 네, 최근 연구인데 그 당시에 좀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커졌어요 세키분해가. 네네. 그래서 한산 때보다 명량 때 조금 더 커지긴 했습니다. 조선왕종실록에서 선조한테 그 보고하는 내용에서 좀 나와요. 일본 배가 좀 더 커졌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네. 네, 실제로 커지긴 했다. 근데 판옥선만큼 압도적으로 커지지 못했고, 근데 왜 그랬냐? 이게 왜 그랬냐가 중요하죠. 이것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원인과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목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배가 됐거든요. 목화 누가 갖고 왔죠? 문익환. 거기 어디 목사님 아니시냐? 문익환 목사님이죠. 아니 어느 정도 70%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근데 뭐- 임진왜란이랑 왜 목화가 그치, 무슨 상관이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셔야죠. 네, 왜 중요하냐? 문익환 내가 봐봐, 내가 바이러스 깔았어. 문익점 아저씨가 이 그 네. 목화를 붓에다가 이렇게 숨겨서 갖고 왔다. 뭐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는 모르겠지만 갖고 왔잖아요. 그거 재배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일본에서는 백날 시도해도 목화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목화로 그 당시에 뭘 만드냐면 면포라는 걸 만들어요. 옷감.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축통화 역할까지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재산이 돼요. 예. 어떤 데 쓰이냐? 네. 옷에도 만들어지고 각종 물품에 생활용품에 싹 쓰이면서 가장 중요한 배, 돛? 돛, 아. 돛을 만드는 데 쓰여요. 우리나라엔 이게 자체 생산이 그죠, 그죠.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마구 뽑아내면서 큰 배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돛이 있으니까. 아. 근데 일본은 이게 없어요. 이게 자체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수입을 해야 돼. OEM. 근데 전쟁 났잖아요. 수입을 어떻게 해? 못하죠. 그리고 아.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네. 삼포회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중종 때 있었던 일인데 네네. 삼포회란이 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너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익 좀 줄여. 수출 좀 그만하자. 이렇게 좀 줄였어요 외관을. 그러니까 면포가 많이 안 가게 됐어. 일본에. 일본에.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면포 값이 급등하게 되겠죠. 폭등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가 박살이 납니다. 면포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자산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일본 경제가 난리가 나니까 네. 경제 위기가 오면은 보통 인류 역사에서
경제 위기가 오면은 보통 어떤 일들 하냐? 전쟁. 그쵸. 맞아, 경제가 맞아, 안 좋아하면 맞아. 전쟁하죠. 맞아.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벌였다. 그것의 원인 중 하나가 면포값의 폭등에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맞아. 요즘 예를 들어서 뭐 기름값 때문에 전쟁 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똑같이. 그쵸.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알고 보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배경이 바로 이 석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차량들을 전부 전기차로 몇 년도부터 이렇게 바꾸게 하겠다. 하니까 러시아가 솔직히 무슨 경제가 그쵸. 부국이 아니잖아요. 그쵸. 산업도 잘 제대로 준비된 게 없고 자원이라고 해봤자 석유하고 천연가스 이 정도인데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가 전기차로 이제 다 바꿔버린다고 하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세녹스 쓰면 되잖아요. 아니 세녹스 쓰면 되잖아. 옛날에 전화 오면 막 5통씩 들고 그랬는데 뭐. 그래서 아시죠 세녹스? 푸틴이 네. 뭐 석유 때문에 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것처럼 일본도 경제 위기 때문에 맞아, 좀 맞아. 그럴 수 그런 있어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목화가 굉장히 중요했네요. 와 나 이거 지금 가자마자 오늘 녹화 끝나고 나서 저는 진짜 오늘 저녁 거 봐서 한선영을 한번 보겠어요. 그거 보고 나서 명랑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왜냐면 지금 이게 흥미가 지금 새로운 사실 알고 우리가 공략법을 알고 다시 보면 그냥 영화로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너무 좀 이 끝나면 스케줄 꽉 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영화상으로 봤을 때 이 역사적으로 일본은 너무 과장돼 있었다. 이 어떤 함선이 아닌 것을 함선으로 표현을 했고 네네. 그리고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었는데 네. 뭔가 이게 좀 박빙의 승부를 낸 것처럼 이렇게 네. 좀 과장이 돼 아무래도 있다. 좀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펙트라가 그렇죠. 전투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아무튼 이 2023년 내년에는 또 노량 죽음의 바다가 또 개봉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때도 오셔서 한마디 또 해주셔야죠. 그러면 그때도 제가 또 한번 라블라블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때는 차라리 방송을 노량진 수상시장에서 하시죠. 그쵸. 네, 그건 나쁘지 않아요. 네, 그건 그거면 사실 그것도 나쁘지 그 않아요. 노량이 그 노량은 아닌데. 그다음에 양양, 속초 이게 계속 네. 나올 거니까. 네, 그때 가서. 주문진, 네, 해운대. 자, 오랜만에 인문터리 K 젊은 인문학 강사 김상우님이 또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셔서 잘 털어주셨어요. 네. 다음에도 또 기대되는데. 인문터리 할 땐 둘이 했었잖아요. 그래. 오늘 오시니까 좀 그쵸. 잘 털어주시니까 저도 아유, 뭐 같이 털려. 저야 뭐 이 방송에 뭐 인공수정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더 전문가시니까 그럼요. 마무리를 직접 해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판옥선이나 거북선이 좋다고 하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음.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연안 수비에 아주 좋은 배인데 원양항해, 원정항해 이런 것에는 굉장히 안 좋은 배예요. 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원거리 항해하고 이런데 가긴 좀 어려운 배다. 네. 우리나라는 외적을 막을 거에 집중을 했지만 타국을 침략할 생각을 아예 안 했다는 거죠. 그 침략할 생각을 했다면 방어 목적으로만. 네, 판옥선을 좀 밑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원양항해 가능하게끔 만들었겠죠. 만들지 못할 것도 없고. 네. 근데 우리나라의 목적 자체가 그거였던 거예요. 방어용. 네, 그 부분이 더 자긍심이 가는 것 같아요. 남의 나라를 공격하고 침탈해서 빼앗는 거 이거는 뭐 영토를 많이 넓혔다. 그래서 뭐 부국한 왕이다.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거보다 우리나라가 평화 번영을 잘 하고 타국과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는 이런 게 더 좋지. 뭐 우크라이나 침략해가지고 영토 넓히고 이게 각광받는 지도자? 이게 더 좋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은 그렇죠. 네. 네네.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막 때려 부수고 그게 사실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즘 시대는 특히나. 네, 오랜만에 인문터리 K의 김상우님 오늘 나와주셔서 아주 유익한 얘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오실 거죠? 네, 한 번 더 저희가 준비를 했죠. 계속 할까요? 그럼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어요. 많이들 좋아해 주시면 제가 또 여러 번 나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슈퍼소닉 TV 밀톡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주 뜨거운 이 여름의 여성분을 밖에서 봤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도예인 최초 모델 그래프 이관합니다. 배영 씨를 모십니다. 제가 20살 중반쯤에 이게 그 대회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눈에 라섹 수술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화려하고 막 섬광이 막 비치는데 저는 너무 여기 뜨거워 보입니다. 인당수인 줄 알았어요. 네. 심청을 찾고 있어 지금. 야 나만의 국민적.